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현입니다. 아침 신문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문 조선일보 펼쳐보겠습니다. 세 번째 진출, 과연 어디에 세 번째로 진출했을까요? 한국이 11년 만에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에 재진입했습니다. 이번 진입으로 인해서 역대 세 번째 비상임 이사국으로 진입하게 됐는데요. 김영삼 전 정부 때 그리고 박근혜 전 정부 때 이어서 윤석열 정부에서도 안보리에 진출했습니다. 유엔 분담금이 지금 193개국 중에서 9위에 해당한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매년 5개국을 선출하게 되는데 임기는 2년이고요. 여러 가지 자격들은 동등하게 받지만 거부권이 상임 이사국과 달리 비상임 이사국은 없기 때문에 역할에 한계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11년 만에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에 재진입했다는 기분 좋은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자, 두 번째 신문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죠? 자, 북한 만행이죠라고 누가 질문을 했을까요? 바로 전 천안함 함장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제 부하를 죽인 건 본인이 아니라 북한의 만행이 아닙니까라고 어제 현충원 추념사에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지금 사진 보시는 것처럼 그냥 적당한 미소와 함께 고개만 끄덕끄덕하는 모습, 대답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박광원 원내대표는 이러저러한 요구에 알겠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하긴 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대답하지 않은 채 고개만 끄덕였다고 합니다. 잠시 뒤에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중앙일보 펼쳐보겠습니다. 매달 3천만 원.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를 통해서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에게 매달 3천만 원씩을 줬다라고 검찰에 진술했다고 합니다. 이해찬 전 대표의 사무실 임대료 명목이었고 만약 이게 사실일 때는 7억 원 이상이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좀 더 따져봐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수사를 통해서 더 밝혀져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문 3개 살펴봤습니다. 본격적으로 신통방통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제68회 현충일이었습니다. 현충원에서 추념사가 거행됐었는데 행사가 모두 끝난 뒤에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이 이재명 대표를 찾아가 항의했다고 합니다. 전날 권칠승 대변인의 막말에 대한 사과를 받기 위함이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반응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고 합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이재경 씨나 이재명 대표의 별도의 사과가 없었다는 점이 유감입니다. 당연히 사과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래경 사태 관련해서 대표님 책임을 나오는데 현충일이 올렸으니까요. 현충일에 대한 한 말씀. 권칠승 대변인 발언이나 이제 당 쇄신에 대해서 천안함 유족들한테 혹시 한 말씀 좀 드려볼까요? 이래경 이사가 자진 사퇴하긴 했는데 당 차원에서는 한 말씀 해주시면 될까요? 자, 지금부터 네 분의 출연자들과 함께 관련된 내용들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최원일 전 함장이 이재명 대표에게 했던 질문을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이재명 대표에게 항의하고 면담을 요청했는데 어제 권칠승 수석 대변인이 제가 부하들을 죽였다고 했는데 그건 북한의 만행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했고 수석 대변인 발언이 당 대표와 당의 입장과 동일합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장이 정리되면 연락을 바란다라고 했는데 아마 어제 그리고 어제 저녁까지는 연락이 없었다라고 조선일보 보도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답변 없이 고개만 끄덕였던 것 영상으로도 보여드렸는데요. 일단 할 말이 크게 없어서 대답을 못했던 걸까요? 시병님 어떻게 보십니까? 할 말이 왜 없겠습니까? 저 부분에 관해서 본인의 입장이 충분히 있었을 텐데 네. 그런데 그 말을 하는 대신에 그냥 행동으로 고개만 끄덕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에 했던 언행들, 스타일 이걸 종합적으로 볼 때는 되게 본인이 말을 별로 하고 싶지가 않다라고 할 때 역으로 질문을 한다든가 네. 김연아 전 의원은요, 박순자 의원은요 네, 네, 이렇게 네. 질문을 한다든가
아니면 아예 침묵을 하거나 이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어제도 고개만 끄덕였다는 거는 뭐 거의 침묵에 가까운 걸로 봐서 네. 아마 최원일 전 함장의 저 요구에 네. 별로 응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입장이 나와야 이제 저희도 좀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도 사실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최원일 전 함장에게 출연 요청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답변을 듣기 전까지는 출연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받았고 그래서 대신해서 천안함 생존 장병이죠. 그리고 생존 장병 전후 회장인 지금 분을 한번 전화 연결해서 말씀을 좀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전준영 회장님 반갑습니다. 예. 일단 예, 반갑습니다. 어제 현충원 추념사에 함께 참석을 하셨는데요. 어제 그 사진을 보니까 지금 최원일 전 함장과 이재명 대표가 대화하는 과정에 옆에 계시더라고요. 혹시 어떤 예, 얘기들 예. 좀 전해 들었는지를 여쭤봐도 될까요? 뭐 이재명 당대표께서는 특별한 답변은 없으셨고요. 네. 저희가 이제 이런 논란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 차분하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뭐 고개 정도만 끄덕끄덕하고 네네네 하고 좀 미온적인 태도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 아마 권칠승 수석 대변인의 그 막말에 가까운 그 발언 때문에 지금 전 함장께서 직접 이재명 대표를 찾아갔다고 들었는데 전준영 회장께서도 그 얘기를 듣고 어떤 기분이셨습니까? 사실 제 함장님은 그 저희에게 생명의 은인이자 아버지 같은 분입니다. 네. 아버지를 모욕하는데 어떤 자식이 화가 안 날 수가 있겠습니까? 건치스님 뒤에서 숨어 있지 마시고 아니 천안에 대해서 토론을 제안하든가 아니면 좀 뒷을 걸고 당당하게 나와서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나머지 생존장명 57명 그럼 살인 방조죄라도 고발을 하시든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정도의 자신이 없으면 46명 묘역에 가셔서 사죄를 하시든가 아니면 과거에 수장 발언한 조상아 변호사도 묘역 앞에서 참여하고 생존장병들에게 사죄를 하셨습니다. 네. 저희는 사과받는 거에 인색하지 않습니다. 사과하는 행동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빨리 입장을 발표하셨으면 하겠습니다. 혹시 권칠승 수석 대변인에게 연락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따로 지금 연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연락을 시도하실 생각은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연락을 기다리는 상황인가요? 사실 지금이라도 당장 의원실에 쫓아가서 입장을 듣고 싶은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버지 같은 분이었고 그리고 울먹거리는 지금의 목소리도 저희가 잘 들을 수 있었는데 당시에 그 함장께서 이제 배를 빠져나오시는 과정에서 도와드렸다. 안 나오려고 하는 함장을 우리가 멱살 잡고 끌어냈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일단 현장에서 함장님은 차분하게 생존자 한 명이라도 더 찾으시려고 했던 게 기억이 났고요. 네. 그래서 맨 마지막쯤에 비상향을 하는데 함장님께서 안 내리시려고 하는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나고 저희 대원들이 함장님 내리셔야 됩니다. 내리셔야 됩니다 하고 끌고 내려왔던 게 기억이 납니다. 네. 당시의 상황을 지금 떠올리시는 것도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 제가 적절한 질문을 드렸는지도 좀 갑자기 의문이 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대답해 주신다고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 일단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권칠석 수석 대변인도 모두 다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좀 하실 건지 법적 대응도 고려를 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그거 말고 제가 죄송합니다. 생방 중에 한 말씀을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하실 말씀 하십시오. 네. 예. 13년이 지났는데 계속 음모론과 비방이 계속 난무합니다. 네. 선동은 한 문장으로 가능하지만 이를 반박하려면 수백 쪽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합니다. 반박할 때 되면 이미 사람들은 선동되어 있고요. 소위 진보라는 사람들은 천안함 피격 사건을 좌초, 내부 폭발, 잠수함 충돌석, 미국 자작극 등 아주 극단적이면 자극적인 워딩으로 판타지 음모론을 퍼뜨렸습니다. 네.
항상 인권을 외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 입법하시는 민주당 의원들은 왜 천안함에게는 항상 강하게 대응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3년 동안 지난 수많은 자료와 수많은 인터뷰를 통해서 저희는 진실을 알았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진보 진영은 천안함 관련해서 북한의 규탄의 목소리를 한 번 내보신지 있는지 저는 그게 의구심이 듭니다. 더 이상 이런 비방과 음모론에 대해서 종결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1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음모론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답답하고 안타깝고 가슴 아픈 그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어찌됐든 이 일이 좀 잘 마무리가 돼야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혹시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또 권칠승 수석 대변인께 하고 싶은 말씀 혹시 있습니까? 왜 저는 도대체 잘못을 했으면 사과를 왜 안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답답합니다. 그렇게 사과하는 거에 대해서 정치인분들은 많이 인색한 것 같은데 네. 이게 어느 한 특정 정당을 지키고 특정 지역을 지켰던 군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군인을 지켰던 군인이었고 저희는 그 현장에서 살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임무를 다했습니다. 더 이상 비하나 비방 그만하지 마시고 이재명 대표님 그리고 권칠승 수석 대변인님은 본인이 하신 행동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천안함 생존 장병들에게 유공자 증서를 수여했다고 들었습니다. 감회가 좀 남달랐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사실 끝나고 그 친구와 밥을 먹는데 네. 그렇게 썩 기분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날부터 많은 이슈들이 계속 언론에 나오는데 그 현장에서 그 유공자증을 수여받는데 참 이 기쁜 마음보다 마음이 참 찝찝함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만감이 교차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아무튼 오늘 갑작스럽게 전화를 좀 부탁드렸는데 잘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최근에 벌어졌던 일에 있어서는 해결이 좀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전준영 회장과 전화 연결을 좀 해봤습니다. 어제 상황을 좀 저희가 좀 들어볼 수 있었고 그리고 당시에 지금 수장시켰다 이런 얘기들을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었다라는 부분도 전준영 회장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승훈 변호사님, 민주당에서도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제는 이재명 대표가 고개만 끄덕거렸고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도 계속 무대응으로 가면 좀 문제가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과감한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아니 천안함에 대해서 북한의 폭침을 인정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인정했고 민주당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인정하고 있는 부분을 자꾸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오해되게 보일 필요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과감하게 천안함 함장도 만나고 또 혁신위원장 선임과 관련해서 오해될 부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또 사과하고 그리고 9시간 만에 이 사임하고 사퇴를 인정한 거 아닙니까? 네. 수긍한 거. 그건 뭐냐면 이게 지금 잘못된 혁신위원장 임명이었다고 인정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알았다라고 한다면 임명을 안 하거나 아니면 사임을 수용하지 않았겠죠. 근데 사임을 수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잘못된 선택이었고 국민의 뜻을 바로 받아들여서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천안함 함장 만나서 이 얘기를 하면서 푸는 게 좋겠다. 예를 들어서 권실승 수석 대변인이 실수했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과거 전시였다라고 한다면 어떤 경기에 실패해서 이 천안함이 이렇게 몰락했다라고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도 있고 징계를 할 수 있는 사안이었을 수도 있죠. 근데 이번에는 평시였고 북한의 어뢰가 갑작스러운 공격이었고 또 천안함의 레이더를 통해서 이 어뢰를 탐지할 수 있는 기능이 없었다라고 해요. 그러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잖아요. 당연히 이 부분은 47인의 용사가 순직한 사건이기 때문에 네. 민주당이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마치 다른 입장을 가진 것처럼 오해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권칠승 수석 대변인과 또 이재명 대표가 천안함 함장을 만나서 민주당의 입장을 정확히 설명해 주는 것들이 오히려 과감한
입장 표명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장동혁 의원님,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권칠성 수석 대변인이 기자들 전화도 받지 않고 지금 거의 뭐 잠수를 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이 부분 지금 이재명 대표는 사죄, 권칠성 수석 대변인은 사퇴, 뭐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승훈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민주당 내에서 이것이 원래는 다 인정되고 네. 끝난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갑자기 권칠성 수석 대변인이 저렇게 막말을 하고 그에 대해서 어제 이재명 대표가 어떤 발언도 하지 않고 어떤 네. 의견도 표명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민주당이 그동안 그렇게 밝혀온 것은 과연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당시에 여론이나 여러 가지 뭐 위기 상황에서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발표한 것인지 국민들의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저렇게 전화도 회피하고 또 대표도 어떤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그렇다면 결국은 그동안 민주당이 이 전화남 사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발표해온 것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사실 이런 문제가 지금 13년째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이 북한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늘 이런 태도를 보여오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상황이 좀 엄중합니다. 그래서 앞서 전준영 회장께서는 뭐 법적 대응까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으셨지만 김광삼 변호사님, 법적 대응을 만약에 한다면 처벌 가능성도 있습니까? 좀 약간 애매한 측면이 있죠. 애매합니까? 물론 뭐 이거의 어떤 천안함 폭신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개인적 의견이 좀 다를 수는 있고요. 네. 이제 그렇지만 이거 자체를 뭐 함장이 뭐 낯짝이라느니 이제 수장을 시켰다느니 뭐 이런 식의 어떤 발언 자체는 사실 이제 사실 왜곡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북한은 이제 어뢰란 폭침이라는 결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허위사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 이제 권칠성 대변인이 무슨 낯짝이냐 이런 말을 쓰는 것은 전제가 뭐냐면 이건 폭심이라는 것이 아니고 네. 자폭이라는 걸 전제로 이런 말을 쓰는 거라고 보거든요. 결과적으로 이제 명예훼손이랄지 이제 이런 부분이 충분히 될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적어도 뭐 이걸 법정까지 갖고 가는 것보다는 본인이 뭐 사과인 사과를 한 듯 보이지만 네. 진정한 사과로 볼 수 없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사과하고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또 하나 이제 약간 의구심 드는 것은 네. 굉장히 민주당은 공식적 입장이 폭침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북한을 소행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오해 소지가 없거든요. 근데 뭐 이승훈 변호사는 그렇지 않았지만 모든 대부분의 민주당 관련 인사들이 이 얘기를 할 때는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민주당에 대한 뭐 오해일지 모르겠지만 네. 많은 어떤 폭침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런 뉘앙스를 좀 가질 수는 있죠. 알겠습니다. 자, 김광삼 변호사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순간 서울중앙지검에는 지금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2차 자진 출두를 했습니다. 뭐 기자들이 대기를 하고 있었고요. 스쳐 지나갔습니다. 뭐 가서 얘기하지 않고 물론 지금 검찰을 만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송 전 대표 입장에서는 기자들 앞에서 일단 얘기하지 않고 그대로 들어갔고 지금 지난번과 지난달 5월 2일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일단 검찰은 송 전 대표를 만나지 않겠다, 면담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고 그러나 송 전 대표는 찾아갔고 아마 또 전화 연결을 통해서 만나고 싶다라는 의사를 표현할 텐데 아마 이번에도 못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면 아마 또 다시 바깥으로 나와서 1인 시위라든지 뭐 기자회견들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저렇게 하는 목적이 있을 건데요. 최병욱 위원님, 뭐 어떤 목적, 정치적 목적이 있어 보이십니까? 글쎄 우선 검찰이 조사할 계획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 네. 사실 돈봉투와 관련한 그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한 수사가 꽤 많이 진전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송영길 전 대표가 최대 수혜자라는 것 외에는 네. 송영길 전 대표가 얼마나 알았는지에 대한 주변의 보강 증거 같은 거 수집이 제대로 안 된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다 끝나고 네. 그다음에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이게 이제 국회에서 가결될 것인지 부결될 것인지가 결정나고 네. 그리고 나서 돈봉투 수수자에 대한 뭐 또 소환 조사 같은 것이 있고 나서 아마 송영길 전 대표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럼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죠. 또 필요하죠. 그런데 본인이 자꾸 저러는 이유는 본인은 이제 뭐 떳떳하다는 걸 우리 국민들 앞에 자꾸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일종의 퍼포먼스죠. 일종의 퍼포먼스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어차피 검찰이 그 조사할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보여주기식으로 계속해서 검찰청사에 본인이 자발적으로 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검찰청사 안으로 들어갔다가 이번에도 거절당한 게 분명해 보이는데요. 곧장 나와서 오른쪽 가슴에 안주머니에 있던 종이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의 질문을 지금 듣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마 바로 기자회견을 저 자리에서 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송영길 전 대표 과연 어떤 얘기 할지 지난번 5월 2일 1차 자진 출두했을 때와 어떻게 다른 얘기를 하게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으로 마이크를 좀 열어보겠습니다. 김건희 피해자는 소환 조사도 안 하고 민주당 의원들을 구속영장 청구한다는 말인가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논란 사건 담당부서 서울중앙지검 다음부패 수사 2부 검사들에게 질문합니다.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등의 주가 조작 의혹 관련 녹취록과 이정근의 전당대회 돈봉투 관련 녹취록 무엇이 중요합니까? 살아있는 권력 또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가 꼭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강조했던 말입니다.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하여 권오수 대표 등이 징역과 집행유예 등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 판결문에 의하면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102건 범죄 사실 중 48건 이용되었고 49만 조 18억 4,600만 원을 매수하고 67만 조 30억 9,800만 원을 매도하여 막대한 이익을 보았다고 합니다.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대표 등 주가 조작 관련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사들이 김건희 여사와 증권회사 직원 간의 통정 매매에 참여해 8만 조 매매 주문 전화 등 수많은 전화 통화 녹취록, 최은순과 증권회사 직원 간의 녹취록, 권오수 회장이 최은순, 김건희 모녀에게 수시로 내부 정보를 제공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정근의 녹취록을 가지고 민주당 전체를 벌집 쑤셔 놓은 듯 요란하게 수사를 하고 국회의원 2명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김건희 여사는 소환은커녕 서면 질문도 못하고 있습니다. 고양이 앞에 쥐 같은 모양새입니다. 공교롭게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담당하는 부서가 자, 지금 송영길 전 대표의 목소리를 잘 듣기가 힘드시죠?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아마 주변에 지금 지지자들 혹은 또 반대 세력들이 여러 가지 욕설을 포함한 여러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 송영길 전 대표의 목소리보다 외곽의 목소리도 더 많이 들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단 송영길 전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검찰은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런데 이정근 녹취록만 가지고 검찰이 지금 요란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 그리고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의 이름을 거론하고 주가 조작을 계속 거론하고 있습니다. 뭔가 방향 전환, 분위기 전환을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장동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번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전부 다 정치적인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마 진짜로 검찰에서 들어오세요, 수사하겠습니다라고 막 깜짝 놀라실 겁니다. 검찰이 받아주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저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전 두 가지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지금 이것을 정치적으로 물타기를 하거나 네. 관심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사실은 이 자금이 지금 문제된 자금 외에 지금 오늘 보도를 보면 다른 자금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수사가 확대되기 전에 본인이 출석해서 어쨌든 이 문제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반영된 게 아닌가 싶은데 국민들도 잘 아시겠지만 수사라고 하는 게 절차가 있고 단계가 있습니다. 네. 밑에 있는 분들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고 정점에 있는 사람을 불러서 수사하는 게 원칙인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계속해서 본인이 출석하겠다고 해서 검찰청에 가서 하는 것은 자기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기 위한 그런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진짜 출석해서 수사받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벌써 두 번째 자진 출두입니다. 지난달 2일에도 자진 출석해서 구태여 거부당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었는데 그때 모습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2일이었습니다. 5월 2일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그 검사님을 면담할 수가 있을까요? 네, 근데 등록이 돼 있어야 들어가실 수 있는데 현재로서 등록이 안 돼 있어서 아무튼 그쪽에서 아니 언론을 통해서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다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증거에 기초한 수사를 해야지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불러서 별건 수사로 협박하고 윽박질러 진술을 강요하는 전근대적 수사는 안 됩니다. 인디안 기우제처럼 뭔가 나올 때까지 수사한다는 마구잡이 수사는 심각한 인권 침해로 연결될 것입니다. 자, 송영길 전 대표 오늘도 출석해서 거부를 당했습니다. 거부를 당하고 다시 나와서 기자회견하는데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과 관련 이야기만 쭉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 보도를 봤더니 일각에서는 그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기 위해서 어쨌든 구속영장 발부를 막기 위해서 지금 저렇게 자진 출두를 2번이나 하는 거다라는 지적들이 있던데 저렇게 하면은 법원에서 영장 발부할 때 좀 감안합니까, 이승훈 변호사님? 뭐 꼭 그렇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송영길 대표가 저렇게 검찰에 나가면서 자기는 도주할 생각이 없고 이 사건에 성실히 협조하겠다 이런 취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뭐 영향이 있을 수는 있으나 뭐 그게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아마도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프랑스에 방문 교수로 갔다가 갑자기 도피한 사람 취급되면서 갑자기 귀국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심리적인 좀 불안 상태가 있었을 것 같고 빨리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에 협조하고 오히려 자신이 책임이 있으면 자신을 구속하라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강력한 말을 했다는 것 측면에서는 자기가 이 사건을 자신 스스로가 좀 수습하고 싶은 어떤 생각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이제 오늘 김건희 여사에 대한 녹취록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확히는 들리지 않습니다만 이정근 전 부총장인가요? 이분의 녹취록이 있었잖아요. 이 녹취록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자신들에 대해서 수사를 이렇게 집중해 나가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도 김건희 여사의 모친이라든가 김건희 여사가 전화로서 뭐 시세 조정에 대한 얘기를 하거나 시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들이 녹음되어 있기 때문에 이 녹취록이 있는데도 왜 김건희 여사는 수사를 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에 대해서는 전방위적 수사를 하느냐. 아마 이게 표적 수사라 야당 탄압이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좀 듣기는 어려웠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도 자신에 대한 수사를 좋지만 공정한 수사라든가 여당에 대한 수사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런 행위가 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봐요. 이제 첫 번째 이제 정치적 목적이 있고 하나는 이제 법적 목적이 있는데 이제 일종의 이제 정치의 쇼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1차 때 한 번 했었죠. 2차 때 해요. 또 사실 이제 면담 해봤자 안 될 거는 뻔히 알잖아요. 뭐 면담이라는 것은 이제 변호사 통해서 시간 정해서 가는 게 면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방적으로 저렇게 가는 것은 정치적인 어떤 자기의 억울함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뭐 쇼라는 것도 한 번 해야죠. 여러 번 하면 사실 효과 없거든요. 그런데 정치엔 쇼로서서 별 효과도 없다 이렇게 보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 이제 법적인 측면인데 많은 언론이랄지 이제 패널들이 나와서 저렇게 하면 나는 이렇게 자진 출석을 한다. 그래서 도주 염려가 없다. 또 증거인멸가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아마 그런 생각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저것은 자신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가 분명히 나타나는 거거든요. 한 번 정도 해서 그러면 뭐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저렇게 하는 것은 어떤 구속을 면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법원에서도 오히려 저게 좋지 않게 받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수사라는 게 흐름이 있잖아요. 네. 지금 사실 돈봉투와 관련해서 가장 정점에 있고 몸통은 송영길 전 대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을 누가 받았고 어떻게 뿌렸느냐 이것이 확정이 돼야지 송영길을 불러서 조사를 할 수 있는데 아직 지금 돈 받은 의원들의 동선을 지금 파악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네네. 파악이 돼서 그 의원들에 대해서 조사가 끝나면 당연히 본인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안 부를까 봐 엄청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 옆에 제쳐두고 밑에 사람만 다 구속시키고 조사받고 재판받게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높아심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제가 볼 때는 그런 걱정할 필요 없다. 조사 다 끝나면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영장은 반드시 청구가 될 것이고 네. 그다음에 돈 뿌리는데 관여한 강래구 전 감사위원이 구속이 돼 있잖아요. 네.
송영길 전 대표는 최종 수혜자면서 몸통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속 가능성이 훨씬 높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저렇게 왜 이렇게 안달을 하는지 저는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구속 가능성을 높일 것 같습니다. 저게 좀 출석하는 게 진정성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치적 쇼라는 것만 법원에 보여주는 것이고 오히려 거의 수사 방해에 가깝게 검찰을 계속 압박하는 것인데 저것이 과연 도움이 될지 그리고 구속 사유는 도주 우려뿐만 아니라 증거인멸의 우려까지도 있는데 네. 저런 여러 정치적인 행태를 보이는 저런 모습이 법원에 있어서는 구속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송 전 대표는 여러 차례 검찰의 기획수사다 그런 지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한 장관을 겨냥한 언급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반응했던 적이 있죠.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정관행을 언급하면서 검찰의 기획수사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검로남불이라고. 조사를 잘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찰에서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잘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조사 받는 분이 여러 가지 자기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뭐 자연스러운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뭐 크게 제가 뭐라고 할 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정한 시스템 안에서 잘 방어하시고 잘 말씀하시면 될 문제 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이성만, 윤관석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 의결이 있고요. 표결이 있고요. 그리고 아마 영장의 발부 여부에 따라서 수사의 방향이 좀 속도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여러 의원들도 차례차례 아마 조사가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마 지금 이렇게 송 전 대표가 직접 찾아가지 않더라도 알아서 검찰이 송 전 대표를 출석 통보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 상황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한번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재명 대표 얘기를 좀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이재명 대표가 천안함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당 내에서 부적절한 발언들도 나왔고 그리고 혁신위원장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좀 잘못됐다는 지적들을 많이 받고 있는데 침묵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 이 와중에 이 대표를 향한 어떤 비난의 목소리,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냥 대충 뭐 그냥 얼렁뚱땅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엄중한 시기인데 지금 매우 부적임한 사람을 추천하고 검증도 안 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사퇴를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될 것이고 다른 인물들을 찾든지 어떻게 하든지 혁신을 꾸리든지 뭐 하지. 지금 이재명 대표의 영향력이 막대하게 미치는 이 상황 속에서 당내의 강성들도 득세하고 있고 팬덤이 득실거리고 있고 공격하고 이런 상황에서 온전하게 혁신의 리더십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 이제는 선을 넘어섰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뭐 이런 의견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민주당 내에서. 당내 비명계를 중심으로 저런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죠. 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지금 그 이래경 전 혁신위원장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도 이미 비명계에서는 이재명 대표로 총선을 치를 수가 없다. 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억누르고 있다가 뭐 혁신위원회 카드를 띄웠습니까? 네. 비명계가 요구하는 혁신위원회를 받아가면서 본인이 그 사실상 최근에 친명 활동을 해온 이래경 씨를 이제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했는데 그게 9시간 정도 만에 지금 이제 좌초가 된 상황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본인은 뭐 저런 공세를 받을 거라고 충분히 전 예상을 했을 거고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하고 있죠. 그런데 아마도 그 이래경 씨의 후임 혁신위원장 누군가를 지금 아마 찾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언론에 보면 구인난 얘기가 많이 나오죠. 네네네. 아마 그래서 지금 현재 민주당 혁신위원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재명 대표로서는 그 본인의 그 어떤 대표적 사퇴 요구를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네. 혁신위원장을 반드시 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당 밖에서 못 찾으면 아마 당내로 눈을 돌릴 가능성 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 사퇴 요구에 응할 가능성 저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청래 최고위원도 뭐 당 내에서 혁신위원장을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어찌됐든 이재명을 위한 민주당이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이래경 전 혁신위원장의 논란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 신문 보겠습니다. 비명계 제압을 노린 이재명. 그런데 확실한 자기 사람 찾다가 지금
난리가 났죠. 무리수가 돼버렸습니다. 사법 리스크에 쫓긴 이재명이 당 장악이 급한 나머지 여러 차례 논란을 일으켰던, 그리고 검증조차 하지 않았던 이런 이래경 위원장을 혁신위원장으로 앉히려다가 지금 소란이 벌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비명계에서는 추천과 검증 과정을 밝혀라, 대체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하루빨리 사퇴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극소수에게만 지금 얘기를 듣고, 그리고 그 극소수의 의견만 들은 채로 이재명 대표는 자기 스스로 혼자 결단을 내린 것 같고요. 그 결단은 일방적으로 최고위에 발표 전날 통보만 해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래경 카드 추천은 누가 했는지 지금 보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한번 종합해서 인물들을 살펴봤더니, 화면을 좀 바꿔주시겠습니까? 이래경 카드 추천 누가 했느냐? 일단 이한주 가천대 석좌 교수라는 사람이 있나 봅니다. 그리고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리고 함세웅 신부, 이런 사람들에게 아주 가까운 극소수에게만 자문을 구했고, 그리고 때문에 검증엔 소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대로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지금 함께 따라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동현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검증을 잘 못한 게 아니라 검증을 제대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의 혁신은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비명계에서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럼 혁신이라도 이제 띄우려고 했던 거고요. 비명계의 그런 사퇴 요구에 대응해서 만든 게 혁신인데, 그렇다면 사퇴를 하지 않기 위해서 버텼던 이재명 대표가 할 수 있는 것은 혁신위를 띄우되 자기 친위대를 만드는 것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친위대로 활동할 수 있는 최적임자를 저는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적임자를 당내 전체 의원들에게 알렸을 경우에는 당연히 반대에 부딪힐 것이기 때문에 전날 뭐 통보하는 식으로 알렸을 것이고요. 저는 가장 적절한 인물을 찾아서 이재명 대표 입장으로 보면 저는 임명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로 인해서 더불어민주당의 리스크는 커졌고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의 리스크도 더 커졌습니다. 지금 이렇게 리스크가 커진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가 어떤 다른 대안도 내놓지 않고 어떤 그 입장 표명도 하지 않는다면 곧 두 분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결국은 이렇게 지금 계속 리스크가 있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어떻게 될지 그 체포 동의안 표결에서 어느 정도 그 드러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겨레도 역시 이재명 대표의 검증 실패를 비판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재명, 이래경 임명 하루 전 최고위에 알렸다. 검증 실패를 자초했다. 이래경 수락 이튿날 깜짝 발표했고, 친 이재명계 혁신이 구성 서둘렀고, 지도부 천안함 자폭 공유도 안 됐고, 의원들 검색만 해도 나오는 걸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지적들도 함께 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논란 증폭됐고 당의 사퇴 이어지면서 당 쇄신, 혁신 의지 첫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 이재명계로 불리는 장경태 최고위원은 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위촉 전에는 최고위원들하고 좀 공유가 됐었습니까? 당연히 사전에 공유하고 상의는 있었습니다. 저희도 하루 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이 당의 혁신, 쇄신의 적임자가 누구냐만 봤지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먼지털이식으로 검증하진 않았습니다. 뭐 이분이 그렇다 해서 어떤 비리를 저지르거나 이 잘못된 의견을 제시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천안함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의원님? 뭐 개인의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어제 오늘 이 보도를 좀 접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떤 걸 결정할 때 상당히 독단적이고 어떤 논의를 거치지 않고 상대방의 의견을 들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이다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일단 저도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뭐냐면, 이래경 씨가 천안함이 뭐 자폭이다, 코로나는 미국에서 유리한 취지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잖아요. 국민들께 좀 이해되기 어려운 발언들인데, 이분이 개인으로서 얘기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비난할 수는 없죠. 개인으로서는 뭐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계속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만 혁신위원장 제안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고민해봐야죠. 자신의 과거의 발언이 지금 이 상황에 맞을지 정말 이 발언을 가지고 민주당이 혁신을 해야 될 사람인데 오히려 비난을 받을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당 지도부 입장에서 보면 장경태 의원은 저렇게 얘기하시지만 너무 쉽게 검증이 될 부분이잖아요. 네.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을 혁신하고 쇄신해야 되는데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혁신위원장으로 내세웠을 때 오히려 혁신이 되겠습니까? 무슨 동력이 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검증에서도 좀 실패했다는 부분. 그리고 혁신위원장에 혁신을 맡긴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지도부가 어떤 혁신, 무엇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정권을 맡기겠다라고 하는데 정권이 도대체 무엇인지 좀 모호했다. 그래서 이례경 위원장이 수용한 것도 좀 잘못됐고 검증에서 있어서도 실패했고 민주당이 어떤 부분을 혁신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구상이 없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게 좀 실패한 인선이고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굉장히 타격을 준 인선이었다. 앞으로 뭐 혁신위원장 어떻게 인선하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친명이냐 비명이냐 뭐 서로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라 민주당이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첫 발부터 실패했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기 반성이 필요한 그 오류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외부 혁신위원장 카드가 일단 실패했고 그리고 또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기 때문에 당 내에서는 당내 인사를 혁신위원장으로 모셔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청래 의원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외부 혁신위원장을 반대합니다.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외부 혁신위원장을 하면 당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당 내에도 인재가 많습니다. 우리 당의 병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분야 최고의 전문가라고 해서 인재 영입을 합니다. 국회의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전문가가 아닌 걸로 돼요. n분의 1이 되고. 예. 그래서 저는 이참에 외부 인사에서 너무 찾지 말고 우리 민주당 당내에도 훌륭한 분이 많이 있다. 최병우 위원님, 민주당 당내 훌륭한 분, 정청래 의원이 얘기하는 사람들은 누가 글쎄, 있을까요? 혹시 본인을 얘기하는 건 아닌지. 저도 같은 왜냐하면 저게 이제 생각하셨습니까? 같은 저게 생각입니다. 그 정치권에서 보면 저런 식으로 자천을 하거든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뭐 정치권에서 좀 취재를 해보면 이재명 대표는 뭐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를 염두에 두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상호 의원은 본인이 뭐 자발적으로 할 생각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미 비대위원장 한번 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뭐 중립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동안 우상호 의원이 쭉 얘기했던 부분을 살펴보면 사실은 친 이재명계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아마 외부 인사를 일단 찾을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그런데 지금 이례경 씨를 찾는 과정에서도 굉장한 구인난을 겪었다고 하는데 지금 이례경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 과연 외부 인사 누가 선뜻 손을 들고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아마 몇 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며칠간 외부 인사를 물색하다가 당내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요. 정청래 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뭐 그렇다고 뭐 본인이 더군다나 지금 행안위원장 하려고 하고 거기다가 지금 최고위원까지 맡고 있는데 비대위원까지 설마 혁신위원까지 하려고 하겠습니까만은 그러나 하여튼 그 당내에서 보면 아마 저 친명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로서는 자기와 말이 통하고 그러나 대외적으로는 친명이 아닌 듯한 모양을 갖춘 사람 아마 이런 사람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행안위원장 지금 그렇게 썩 상황이 좋지 않아서 뭐 하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긴 하는데 어찌됐든 뭐 대신 혁신위원장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혁신위를 띄우려고 하는 이재명 대표인데 여러 가지 일로 한 차례 자초가 됐습니다.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정말 외부 인사가 마땅치 않아서 내부로 눈을 돌리게 돼서 내부에 누가 또 혁신위를 하게 될지 아니면 혁신위 자체가 그냥 무산이 될지 이런 부분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순서로 가겠습니다. 자,
정청래 의원의 얘기를 지금부터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연일 진통을 겪는 민주당 상황을 알아볼 텐데 정청래 의원의 얘기가 빠질 수가 없겠죠? 신문 보겠습니다. 가뜩이나 민주당은 리스크가 많습니다. 당 대표의 리스크, 그리고 전직 대표의 리스크, 그리고 여러 의원들의 리스크, 김남국 의원의 리스크까지 이렇게 산적해 있는 리스크들 사이에서 몸집을 키워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정청래 리스크입니다. 행안위원장 막히자 연일 폭주하고 있습니다. 내가 피해자인데 왜 나를 욕하냐?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소송 예고하고 같은 당 박광원 원내대표도 저격하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개딸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개딸의 지지를 받더니 통제 불능의 선을 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청래 의원의 목소리를 한번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행안위원장 문제는 박광원 원내대표가 약속을 못 지킨 거잖아요. 저는 피해자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보통 가해자를 욕하는데 왜 피해자를 욕하죠? 1년 전에 과방위원장과 행안위원장 정청래, 장제원 맞교대한다 이렇게 합의했습니다. 예. 합의사항은 지켜져야 되겠죠. 그리고 그건 대국민 약속이죠. 지켜져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국회의원의 5명의 목소리보다 당원의 5만 명의 목소리가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정청래 의원 지면에서 살펴드렸듯이 행안위원장을 반드시 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당 내에서는 분위기가 썩 좋지 않다면서요, 이승훈 변호사님? 이제 정청래 의원이 저렇게 이제 주장을 할 수 있어요. 과거에 이제 상임위원장 배분할 때 2년인데 행안위원장과 과방위원장은 1년씩 교차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저 부분을 주장할 수 있고 또 장제원 의원도 과방위원장을 한다고 하니까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만 과거에 이제 전통이 장관을 했다거나 최고위원을 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 위에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은 게 관례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18석인가요? 그걸 전체를 다 민주당이 맡다 보니까 이런 관례가 깨졌던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좀 민주당이 위기고 또 정청래 의원이 최고 수석위원 아니겠습니까? 수석 최고위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논란을 끌고 가기보다는 대화로서 빨리 좀 수습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고, 물론 당원들 5만 명 정도가 정청래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또 당원들도 뜻에 존중해줘야 되지만 같은 의원들 간에 빨리 협의를 해서 이런 문제를 매듭 지어주는 것이 또 민주당 내부에 어떤 잡음이 없어진다는 측면에서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김광선 변호사님, 지금 민주당의 귀인이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이번에 정청래 의원까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귀인이다 이런 평가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제 정청래 의원이랄지 이제 철험해랄지 이런 뭐 친명과 관련된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적절하지 못한 발언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정청래 의원이 좀 목소리가 많이 커요. 그리고 스타일 자체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치인들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뭐 다는 안 그렇지만 항상 얘기할 때는 뭘 얘기하죠? 선당후사를 얘기하죠. 당이 먼저다고 얘기를 하는데 본인의 어떤 이익과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절대 양보를 안 하려는 경향이 있죠. 물론 합의할 때 과방위원장 1년 하고 행안위원장 뭐 1년 하고 이렇게 한 건 맞아요. 많은데 변수가 있었잖아요. 본인이 최고위원 출마한 거 아닙니까? 결국 그 최고위원 됐어요. 더군다나 이제 강성 팬덤층의 어떤 굉장히 많은 지지를 받고 됐는데, 그러면 지금 계속적으로 민주당에서 상임위원장 자리가 주고 지금 정태인 의원이 계속 고지를 부리니까 지금 결정이 안 나고 있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자기의 이런 자리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자체가 지금 민주당을 굉장히 흔들리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사안을 파악하는데 결국 뭐 국회의장에게 뭐 소송을 하겠다랄지 여러 가지로 뭐 당의 원내대표 비판하고 저러한 모습들이 이제 강성 팬덤층에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에는 결국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더 나대면서 선을 넘을수록 민주당의 어떤 지지도랄지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악영향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청래 리스크, 커져가는 정청래 리스크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놓치기 아까운 뉴스는 바로 어제 현충원 추념식에서 오랜만에 만난 반가운 얼굴입니다. 우선 영상 사진 좀 볼까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다들 잘 아시겠죠? 아주대 교수 겸 국방부 의무자문관을 맡고 있는 이국종 교수인데요. 이국종 교수가 누군가의 묘비 앞에서
헌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최병우 의원님, 누구 묘비에서 저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한준호, 그러니까 천안함 얘기를 저희가 조금 전에 했는데 네. 한준호 준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묘역을 참배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한준호 준이와 이국종 교수는 무슨 관련이 있을까? 네. 근데 바로 지금 얘기하던 아덴만 여명 작전에 그 참여를 했는데 한준호 준이가 사실은 그 당시 UDT 대원들이 3호 주얼리호를 타고 올라갔던 사다리가 있는데 그 사다리를 만든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해군의 전설이고 네. 뭐 이런 점을 고려를 해서 저 묘역에 그 참배했는데 원래는 본인의 부친 묘역을 참배하고 이제 같이 이어서 한준호 준이의 묘역을 참배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덴만 여명 작전 이후에 이국종 교수 해군과 끈끈한 인연을 맺어오고 있죠. 2018년 명예 중령 임명식 당시 이국종 교수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명예해군 소령 이국종, 명예해군 중령의 임함. 근데 해군에서 하여튼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해군에서 배우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일하는 영역이 우리 해군 의무 발전에 전체적으로 발전을 가져오기를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현충원 추념식에서 또 한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영상을 보겠습니다. 21 비망록. 총탄과 포성 소리가 끊이지 않던 고지에서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애타게 외쳐가며 온 힘을 다해 싸웠습니다. 돌아오지 못한 그날의 전우들을 생각하며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그들을 그리워하며 작별이라는 두 글자를 원치 않는 마음으로 이 시를 전합니다. 진해 해군병원 병상에서 상병 이학수. 자, 누군지 아시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드라마에 우영우의 남자로 열연을 했던 배우 강태호 씨가 군 생활을 하고 있는데 비망록을 낭독을 했습니다. 눈길을 좀 끌었죠? 그렇죠. 작년 9월에 입대를 했다고 네. 하는데요. 지금 현재 조교로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렇죠. 조교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에서 비망록을 낭독을 하게 됐는데 네. 뭐 아주 뭐 격리하는 자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네. 정말 조교다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네. 저런 사람들이 이제 선한 영향력으로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던 그런 분들의 어떤 추모 이런 분위기를 전파할 수 있는 것, 뭐 상당히 좋은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국종 교수와 배우 강태호 씨의 얘기까지 전해드렸고요. 놓치기 아까운 뉴스 마지막 소식은 부산 돌려치기 사건입니다. 자, 부산 돌려치기 사건 가해자가 무자비한 폭력으로 지금 수감 중에 있는데요. 그 피해자는 엄청난 트라우마에 갇혀 있죠. 그런데 이 트라우마도 부족해서 가해자 탓에 현재 불안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피해자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사건 이후에 이사한 주소를 그 가해자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구치소 동기가 해요? 그 사람이 구치소 안에서 계속 달달 외우고 있대요. 그래서 아니 제가 이런 아파트 이름을 들었는데 사실 뭐 거기 사시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소름이 돋더라고요. 왜 섬찟했냐면 지금 가해자가 부산 구치소에 있는데 제가 가까이 살아요. 이 사람을 풀어준다면 저는 뭐 예견된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나 너무 불안하고 그냥 저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보복에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공포에 떨고 있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어봤는데 과연 가해자가 새로 이사한 그 피해자의 집 주소를 어떻게 알았을까 궁금하거든요. 김광선 변호사님. 일반 이제 형사 사건에 있어서는 뭐 조사를 받을 때 이제 피해자를 보호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적 사항이랄지 아니면 주소 네. 이런 것들을 명기하지 않아요. 이름도 이제 가명으로 하죠. 그렇기 때문에 형사 기록을 통해서는
우리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고 있을까? 뭐 계속 달달 외우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본인이 또 나가면은 반드시 또 어떻게 해악을 끼치겠다 그런 취지로 또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 아마도 이 피해자께서 일반적인 형사 사건은 이제 합의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용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사건은 그렇지 않고 합의는 되지 않고 이제 민사소송으로 아마 손해배상을 청구한 걸로 보입니다. 그럼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할 때는 이제 원고라고 할 수 있는데 피해자가 원고의 주소를 거기다 기재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주소를 보고 알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다른 경로로는 사실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할 때도 어떻게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보호하느냐 그것도 한번 법적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좀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진 게 2022년 지난해 5월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해 10월에 1심 선고가 있었는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2심이 진행 중인데 검찰이 성폭행 관련 혐의를 추가해서 징역 35년을 구형했다고 하고 오는 12일이죠. 12일이 뭐가 많네요. 12일에 선고가 예정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 내릴지 이승우 변호사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아마 이제 형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데 지금 살인 미수 혐의만 가지고 12년이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게 성폭행의 어떤 의도라든가 또는 관련 증거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검찰이 DNA 검식 결과 증거를 보완했다라고 하니까 분명히 성폭행과 관련한 어느 정도의 DNA 자료를 확보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강간 살인 미수 혐의로 추가됐기 때문에 형은 굉장히 세질 것 같고요. 35년을 구형했기 때문에 35년에는 미치지 못하겠습니다만 12년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관련 내용인데요.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권익위원회는 그 내부 제보 사항입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불문 조치를 하면은 감사 결과 보고서에 그 내용을 게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무혐의이기 때문에. 이 정치적 중립성과 편파성에 대한 의심은 감사원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말 힘든 시련의 길을 걸어왔는데요.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7월 감사원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여러 제보를 받고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감사 보고서가 이르면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권익위의 기관 주의가 내려졌는데 다만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전현희 위원장에게는 불문 조치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말이 많습니다. 일단 전 위원장이 받고 있는 비위 혐의들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근무 태만. 최종 청사 상습적으로 지각했다. 두 번째 부당 압력.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와 관련해서 유권 해석에 개입했다. 그러나 본인은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외부 인사들과 점심을 먹는데 점심 후에 참석 인원 그다음에 금액을 조작했다. 왜냐하면 김영란법이 시행됐는데 3만 원 이상 식사를 제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3만 원 이하로 맞추기 위해서 인원을 가짜로 추가했다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수행비서 횡령도 있고요. 그리고 갑질 직원에 대한 탄원서도 작성해줬다. 탄원서 사인을 했는데 또 도장은 찍었는데 쓴 기억은 없다. 이런 소리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전현희 권익위원장 입장 좀 살펴봐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장동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전현희 위원장께서 일단 우선 저는 사실관계부터 살짝 비트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불문을 받았는데 감사 보고서에 왜 그 내용을 담느냐라고 하는 건데 본인에 대해서는 불문이 내려졌지만 기관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가 있지 않습니까? 주의 조치를 왜 내리는지에 대한 이유는 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위원회가 열렸을 때 감사 보고서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에 대해서도 감사위원들이 결정을 하는 것이고 그 감사 보고서에 담긴 내용을 공개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감사위원들이 결정을 하는데 본인을 옹호해 줬던 야당
뭐 야당을 저희들이 이제 지금 대변한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감사위원께서도 어떤 내용이 담길지에 대해서 동의하고 아마 사인했을 것이고요. 공개 여부에 대해서 사인했을 것입니다. 지금 본인이 불문 결정된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담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관에 대해서 주의 처분을 내릴 때 어떤 내용 때문에 기관에 대해 주의 처분을 내리는지를 담겠다고 하는데 왜 자꾸 그 내용을 담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렵고요. 지금 저와 같이 왜 감사 보고서가 발표도 되기 전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위원장에게 전현희 위원장에게 그 내용 더군다나 감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토론했던 내용까지도 다 전달이 되어져서 미리 본인이 셀프 면제를 주기 위해서 저와 같이 언론풀이에 했는지도 좀 납득하기는 어렵고 지금 보고서에 담으면 안 된다, 공개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부분도 저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최범위원 어떠세요? 그러니까 저게 기관주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감사원의 발표에 담는다는 건데, 그러면 거기에는 뭐 위원장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네. 아니면 뭐 직원들의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 내용을 당연히 담아야 되는 거죠.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위원장에 대해서 무슨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거일 뿐이죠. 그렇게 본다면 그걸 가지고 지금 전현희 위원장은 뭐 감사원을 고발하겠다, 고소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하는 거잖아요. 네. 그게 뭐 직권남용이 될지 뭐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그냥 저희가 감사원을 보통 취재를 해가면서 이렇게 습득했던 여러 가지 정보들을 종합해 보면 감사원에서 늘 결과를 발표할 때는 그 과정을 설명을 해요. 네. 그다음에 내용도 설명을 하고요. 네.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 그 피감 기관장이 네. 그 부분에 관해서 뭐 고소를 하거나 하는 것이 과연 나중에 받아들여질까? 조금 저는 의문입니다. 근데 뭐 전현희 위원장도 변호사니까 네. 본인이 잘 알아서 하겠지만 아마 저는 법률적인 논쟁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한마디만 덧붙이면 네. 본인은 계속해서 이걸 표적 감사라고 주장해 왔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 불문 결정 받았다, 난 잘못이 없다라는 취지라면 그 내용이 감사 보고서에 다 담겨지고 왜 잘못이 없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내용이 담겨지면 위원장의 잘못은 없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으로 예를 들면 기관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그리고 그런 사실들이 밝혀져야지만 본인이 주장해 왔던 이게 표적 감사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한테 다 알려질 것인데 왜 담지 말라고 하고 왜 공개하지 말라고 하는지 저는 그 부분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현희 위원장 보고서에 담지 않아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이는 일련의 사안에서도 할 예정이고, 또 불문 조치를 하면은 감사원 법령상 원칙적으로 감사 결과 보고서에 그 내용을 게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무혐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감사원 사분처가 이 불문 조치된 건태 문제를 감사 결과서에 담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직권남용이나 명예훼손, 무고 등의 관련 법령을 검토해서 지시한 자와 또 행위자에 대해서 강력히 법적 조치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공개를 막으려는 과정에서 감사위원들의 영향도 상당했다고 합니다.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친야 감사위원들, 지금 뭐 대부분이 친야 감사위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현희 비위 공개를 막으려고 했다. 전 감사 보고서 이르면 9일 공개가 되는데 친야 3인 보고서 공개 부결을 시도했고 보고서에서 비위 사실 삭제도 요구했었다. 뭐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감사원에서는 감사 보고서를 전현희 위원장의 비위까지 담겨 있는 그 감사 보고서를 이르면 이번 주 금요일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승훈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본인이 장관급으로서 외부 행사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청사에 출석하는 시간이 좀 달랐던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지각이라고 볼 수 있느냐에 대한 억울함을 좀 호소한 것 같고요. 네. 추미애 아들에 대한 유권 해석과 관련해서도 또 억울함을 얘기한 것 같고 또 일부 소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불문 결정, 예를 들어서 무혐의 결정 같은 것인데 법원에서 이제 무죄 판결을 받으면 이걸 공시할 것인가에 대해서 피고인들에게 물어봐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면 공시를 해주고 원하지 않으면 공시를 안 해주는데 전현희 의원 입장에서 비록 자기가 무혐의, 불문 결정을 받았습니다만 이것이 개인적인 어떤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공개된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요청을 한 것 같고 그 결정은 이제 감사위원들이
다수결로 결정을 하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좀 본인의 주장을 이제 강력하게 요청한 것 같고요. 요즘에는 개인 정보라든가 개인의 네임이란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보호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무혐의 불문 결정을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전현희 위원장의 요구가 그렇게 부당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본인도 불문이라고 하면 사실 본인은 잘못이 없다라는 이런 취지의 주장인 건데 조금 전 장동혁 의원께서도 말씀해 주셨겠지만 그렇게 당당하다면 뭐 보고서에 담기는 걸 그렇게 꺼려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김광선 변호사님? 근데 이제 불문 조치인데 이제 결론은 불문 조치겠죠. 하지만 그 과정 중에 아마 본인과 관련된 뭐 지각이랄지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 이제 세상에 알려지면 전현희 위원장 입장에서는 다음 또 정치를 하려고 하잖아요. 출마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럼 본인의 어떤 명예에 심각한 영향이 끼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결과는 불문 조치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뭔가 책임은 물을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적절하지 못한 부분, 뭐 도덕적이 됐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세상에 알려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불문 조치면 보고서에 담으면 본인에 좋은 거 아니에요? 나 아무 죄가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거기에 담겼을 때 그 과정에서 자기의 어떤 사적인 거랄지 그런 문제점이 드러나는 걸 굉장히 많이 걱정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위원장에 대해서는 불문이지만 국민 권익위에 대해서는 기관주의를 주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기관주의를 주는 이유가 이제 나타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자꾸 겁을 내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르면 오는 9일 금요일에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길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신통방통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